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제 식견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이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들어 누워버리는 풀. 나 대한민국 법관이 그런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론으로는 뭐 저뿐 아니라 헌법학교에 석학 계신 허윤 교수도 당연히 각하사유다, 기각사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그 식견을 일부에 밟아버리고 전원일치 인용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놀란 것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의 소수의견이 없다. 저는 그게 놀랐습니다. 이 소수의견이 전혀 없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헌법학자들, 그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허윤 교수님 같은 분이 의견서를 냈잖아요. 예.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예컨대 이렇습니다. 어제 어제 그 법무부 장관 그 박승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각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주요 그 탄핵소추안에 예컨대 그 탄핵이 계엄이 해제된 그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안가에서 이 내무부 그 행안부 장관 그리고 그 이완규 그다음에 박승재 그리고 저 누굽니까 이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그의 네 사람이 모임을 가졌다. 그것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다. 이렇게 탄핵소추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란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시종일관 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등치를 시킨 거예요. 사실은 전 변호사님, 내란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문에 명시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어제 그 박승재의 그래서 내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박승재의 기각 그 결정문을 보면 이 비상계엄 선포는 이꼬르 내란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큰 의미네요. 그렇다면 예컨대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형사재판이 14일부터 열립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1심에서 그 피의자 신문조서조차도 검토되지 않고 이 증인 한 명 나와서 증언도 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내란 행위라고 못을 박은 데에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 찾아보면 곽종건의 증언 그리고 홍 장군의 메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 증거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 내란 행위라는 그 등치를 시킨 그 결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서울지방법원 합의 25부 지기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이 귀속될 거냐. 그게 기속이 돼갖고 꼼짝 못하고 똑같이 내란으로 결정을 할 거냐 아니면 그게 획득을 해버릴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할 때 한번 그 의견을 보인 게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가 여부는 의심스럽다. 왜 그런가 하면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 연관범죄 내란죄를 수사한 흔적이 없다. 이걸 이미 그 결정문에 썼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앞으로 지켜볼 그 관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는 결국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번 조기 대선 선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덮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련된 질문은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있었던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형사재판 1심에서 그 부분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으로. 그럼 이제 어쨌든 윤 전 대통령 파면된 상태에서 오늘 오후 5시 관저를 이제 퇴거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벌써 이제 어젯밤에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저에서 매일 만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요리사들도 여러 등장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거 다 국민 세금 아니냐. 파면 대통령에게 어떻게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느냐. 횡령이자 배임이다. 글쎄요, 이게 국민 세금이 아니냐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죠. 그 비용을 누가 제공을 했느냐, 그리고 음식을 과연 누가 장만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동아일보에 이기용 칼럼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로 가실래요? 예. 신문 칼럼도 쭉 있는데 저는 매일 아침 신문도 쫙 펼쳐놓고 예. 이 칼럼도 다 보는데 예. 그 칼럼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윤석열을 빨리 축출을 하고 국민의힘 너희들이 윤석열을 빨리 축출을 하고 김건희 사법 처리를 너희들이 앞장서라. 예.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절연하지 않고는 예. 너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일단 전 변호사 저희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전 변호사님은 그런 매일 저녁이 있었던 매일 저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일 만찬이 있은 이 부분은 누가 비용을 감당했는지 확인될 부분이 필요하니까 예. 많은 얘기를 하기가 힘들다 지금 이런 말씀. 예. 그런데 예. 거기에도 이제 이게 물론 만찬 말은 나오지 않지만 왜 이 파면이 된 이후에 예. 관저 정치를 하느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관저 정치. 예. 쉽게 말하면 필요한 사람을 부르고 가까운 사람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시고 이기용 칼럼으로 바로 가시죠. 저희 마련된 사진이 있어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전환길 대표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 지난일 이제 나경원 의원 오늘 대선 출정식을 했죠. 예. 그 전에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대선에 나온다는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나경원 의원으로 가기 전에 전환길 씨 나오고 윤상현 의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진 잠깐 보시면 윤상현 의원이 계속 이제 파면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 말씀 들어요. 더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아주 재밌는 관계예요. 이 두 분이 지난번에 관저에 이 경찰이 공수처 오동훈에게 체포를 하겠다고 병력을 3,700명을 동원해서 난리를 칠 때 가장 관저를 열심히 다녔고 관저 앞에서 몸으로 앞에서 막은 대표적인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둘 다 중진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 의외로 지금까지 대선에 출마할 14잠룡 혹은 15잠룡에는 두 사람 이름이 다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한 사흘 전부터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뭔가 하면 이 정치평론가들에게서 나온 얘기인데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다면 탄핵으로 임기를 다 못 채운 파면이 된 두 분이 만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정치 후보, 정치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대선에 제일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진짜 있어요? 예, 그만큼 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번에 이 길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자 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적어도 35%는 있다. 이 얘기예요. 이 35%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들어줘야 된다. 거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이 친박으로 강하게 남아있는 이 비율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보는가 하면 적어도 15%에서 20%.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지지층의 충성도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 더 있을 거예요. TK에도 그리고 부울경에도 이 박근혜에 대한 어떤 아직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손을 들어준다면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다면 가장 막강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죠. 그 말이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벌써 한 열흘 전부터 나왔는데. 그래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다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면 묘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감옥에 있을 때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한 번 불렀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사주로 돌아와서 또 한 번 불렀단 말이에요. 파면이 되고 난 다음에. 물론 김문수 후보 이런 분에게는 전화로 격려를 해줬지만 직접 부른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 사실 유일해요. 지금 보니까 오늘 출마 선언한 장면도 마침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죠. 국회 계단 앞에서 본청 계단 위에 태우기를 걸어놓고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전에는 사실 나경원을 후보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흘 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뭐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나경원 의원이 그 만나겠다고 오퍼를 넣은지 안 넣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 나경원 의원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만나서 또 함께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다면 그럼 위상이 파급력은 더 커지겠죠.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맨 앞에서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것이만 체제 진정이라고 본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준 사람은 가령 김문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홍준표 예. 대구시장도 있어요. 있는데 나경원 의원도 거의 못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연설한 걸 제가 거의 다 들어봤는데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강한 그 투쟁심이 있구나. 그래서 뭐 본인의 그 어떤 정치적 욕망도 있겠지만 예. 지금 이재명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그 결론 아래 다들 이렇게 그 출사표를 던지는데 전 변호사님, 근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보수 후보가 대선 주자로 보수의 대선 주자로 될 수 있고 그러면 승리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아주 높아지죠. 아주 높아진다. 예. 근데 일단 윤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은 이제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 지금요. 부분도,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후보를 어떻게 뽑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이 4명으로 압축을 하고 나머지 컷오프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4명 하겠다는 것이 그 아주 재밌습니다. 그 1차에 4명을 1차에 통과시키는 4명을 거죠. 뽑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그 여론조사를 해서 예. 4명으로 압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허.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이 무당층 베이스 기반 조사, 예. 이 갤럽에 보면 무당층 베이스 기반 조사가 묘하게 지난주부터 떴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전에는 가령 김문수, 뭐 유승민, 한동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쭉 라인업이 돼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걸 딱 집어넣어 보니까 유승민이 쑥 빠져버려요. 예.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인데 제가 보기에 이제 나경원이 오늘 출정식을 했으니까 적어도 나경원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경쟁을 벌일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뭐 나경원. 예. 왜 그런가 하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이 왜? 만약에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 경선을 한다면 4명이 될 수도 있다. 아마 예언하시는 거예요? 오세훈에게는 이제 명태균 리스크가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묘하게요. 국민의힘에는 이번 그 조기 대선은 쉽게 말하면 배신자 트라우마 이게 다시 작용을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령 김무성 그 당시 대표를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키우지는 않았으니까 김무성이 뭐 그렇게 배신자다 이런 말도 많지만 그보다 유승민이 배신자란 말이 많단 말이에요. 유승민이 직접 키우잖아요. 네. 공천을 주고 그리고 그 원내대표가 될 때까지 예. 직접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동구에 공천을 계속 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데 자기 등에 칼을 꽂았다 이래서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어서 유승민은 지금 대구에는 출마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동훈은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키운 사람이잖아요. 검찰총장 때도 3차장 아니 지검장 할 때 3차장으로 데려갔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검장도 지내지 않은 사람을 예. 법무부 장관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선 1차 경선도 통과하기 힘들 것이다. 아니 배신자 근데 프레임 때문에. 이게 이 배신자 프레임이요. 예. 한동훈은 그냥 윤석열에 대한 배신자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적폐청산을 직접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지난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어서 야권이 192석이나 가지도록 만든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자 말자 이것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다 이러면서 나중에 두 번째 담화가 있었을 때 드디어 윤석열이 내란을 자백했다 이 소리까지 해버렸거든요. 전 변호사님 잠시만요.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는데 속보가 들어와서 중요한 안전 문제와 관련된 문제라서 이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의 지하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일부 작업자가 이제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 정도의 뉴스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연락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추가적으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변호사님 다시 한번 얘기를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1차 경선에서 강하게 그런 부분이 배신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테고. 그래서 이번에 그 가령 한동훈, 유승민 두 분 다 이게 한쪽은 그 윤석열에 대한 배신, 또 한쪽은 박근혜에 대한 배신.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우리 국민들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탄핵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은 그런 걸 뿌리치고 대권 후보가 되려고 용기를 내서 출정을 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객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 그 두 사람의 반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번에 여론조사가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심도 아니 처음에는 여론조사 100%로 지금 이 네 명을 그렇죠. 남겨 컷오프를 해요. 1차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다시 그걸 2명으로 줄이고 최종으로 줄이고 한다는 건데 1차는 그때는 당시 일반 50% 이제 100%. 일반 50%인데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재명과 특정 후보 이걸 놓고 대입을 해서 보면 갤럽 같은 그 전화 면접 조사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한 50대 초반 이재명이 없고 여기는 한 30, 한 5%를 좀 넘어서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고 이 나머지 4명이 이제 결선에 나가잖아요. 똘똘 뭉치게 되면 나는 이런 것을 쉽사리 이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 변수가 생겼죠. 그게 한덕수 총리의 출마설입니다. 전 변호사님, 저희가 한덕수 총리를 지금 가버리면 아니, 근데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 국가 원수끼리 전화 통화예요. 전 변호사님, 요건 후반부에 마지막에 꼭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얘기 중에 어쨌든 전 변호사님 생각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 전에 저희가 꼭 하나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인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관저 정치에서 이제 오늘 나가니까 사저 정치까지 이어진다는 건데 이 현상이 과연 조기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사저 정치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분들이 다른데 언론이 그 잘못 본 거예요. 뭔가 하면 지금 탄핵을 당해서 파면이 됐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거기서 떠나서 오늘 당장 뭐 사주로 옮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사람들이 수없이 연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처량하게 아내와 둘이서 밥 먹기에는 너무 처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한길 씨도 부르거나 혹은 윤상현도 부르고 가까운 사람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지금 우리 언론이 얼마나 참 이게 너무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의미부여가 아니고요. 좀 심하죠. 거기에 왜 나라 돈으로 밥을 먹느냐는 둥 야박하다. 그 무슨 공직자 가서 이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따지고 드는데 그렇게 따진다면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일반적인 그 경호 요원 숫자를 넘어서서 65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경호 요원을 때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잠시만요. 저희가 이 얘기에 좀 문재인 전 대통령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제 수사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식사 정도고 그동안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을 만나는 이건 너무 야박하다. 관제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면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관제 정치라고 봐야 되는데. 메시지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야 감옥 가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떡하냐. 그 말이 무슨 메시지예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을 만나서 최근에 보도됐던 것 중에 하나 중에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도 이제 시인도 일단 부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아까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 의원이사 당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손을 들어주는 것을 100만 번 원하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하필이면 나경원을 꼭 찍어갖고 뭐 서울부터 동문이니까 꼭 찍어서 들어와라. 예. 이래서 같이 밥을 1시간 동안에 뭐 차를 마시는지 밥을 먹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먹고 헤어졌다는 것은 윤심 마케팅 예. 아닙니까? 아니죠. 윤 전 대통령의 뜻은 내게 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게 관제 정치라고 하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의견 표명을 충분히 한 게 아닌가. 나는 나경원이 지금까지 그 뭐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서 예. 그 얘기하던 거 나 그걸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난 나경원을 믿는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경 칼럼으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할까요? 보수 언론들의 최근의 주문은 이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저 정치 자숙해야 된다. 두 번째,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를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한다. 이 얘기, 이런 주장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경은 이 사제 정치를 만약에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몽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몽상이다. 위험한 네. 몽상이다. 맞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은 보수 정권을 지금까지 침몰시킨 장본인이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합니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우리 보수를 3번이나 괴멸시켰다. 예.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끝나고 나서 적폐청산 때 한번 그랬고 지난 총선 때 뭐 경위 어떻든 총선을 셀카놀이나 하다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민주당에게 사상 최대의 의석을 몰아주었습니다. 예. 192석을 지배를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세 번째 이 비상계엄이라고는 한 사람은 엉뚱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한 사람은 그 비상계엄을 모르겠습니다. 예, 위헌 위법하다고 뭐 봤더라도 가령 이게 정치의 역학관계를 생각한다면 쉽게 그래서 안 되는데 예. 쉽게 그 윤 대통령을 두고 내란을 자백했다 이러면서 민주당 의견에 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탄핵 소추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 쉽게 다시 한번 아니 말씀드리면. 한동훈이 가담을 안 했으면 대신을 안 했으면 탄핵 소추가 될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단절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이건 지금 현재 이경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지금 윤석열을 딱 단절하지 않고는 이 중도에 있는 이 우리나라 중도 혹은 막 넓게는 무당파까지 포섭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반대한 건 맞다. 예. 이재명의 도덕성, 그 인품, 인성, 그 형수에 대한 상욕 같은 거, 비호감도 이런 그리고 부분. 수많은 예. 범죄들,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심지어 머리 샴푸까지 산 거 이런 거 보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걸 보면 맞다. 역대 최대의 그런 이 각종 범죄로 얼룩져 있는 이 사람이 하지만 유력 주자다. 대권 일부 직전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관제 정치도 없애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권의 주자는 이제 뭐 여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국민의힘 주자들은 똘똘 뭉쳐서 무조건 윤석열을 축출하고 축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축출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 사법 처리 이걸 먼저 앞장서야 된다. 예, 그런 생각. 이러는데 그래야 조기 대선 글쎄요. 이긴다. 바늘구멍 같지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권 주자가 누가 되든지 나는 아마 그 특히 한덕수 총리가 이런 그 공약을 내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가령 내 임기는 앞으로 1년 반입니다. 당선되더라도. 그리고 이 안에 개헌을 하고 나는 다음 정권을 당당한 정권을 만들어서 물려주겠습니다. 그 안에 내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에서 딱 등장했던 게 한덕수란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아직까지 비율이 2%가밖에 안 첫 되죠.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덕수 지금 나는 나올 것으로 권한대행이? 봐요. 난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분이 여당 쪽의 후보로 나오느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 당적 없이 나와서 나중에 여당 후보와 단일화를 시키느냐.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다. 단일화를 시키느냐. 아마 둘 중 나는 후자가 난 더 쉬울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든 아니면 국민의힘 1분 정도 후보 남았습니다, 누구든 정 변호사님.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제는 경제? 5년짜리 이런 그 절대 권력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을 그것 때문에 더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이면 1년 반, 2년이면 2년 이렇게 단기 정권에 나 개헌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이 공약이 나는 승리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나오는 것이 옳으냐 나쁘냐에 대한 가치 판단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고 무소속으로 나오고 임기 단축 개헌으로 승부수를 걸면 조기 대선에서 한덕수란 이름이 나는 큰 이긴다고 파급을 봐요. 이길 수도 있다. 예. 제 쉽게는 그렇습니다. 나는 한덕수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 그 전략으로는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한다. 예. 다른 전략으로는 출마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 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올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 파면 이후에 있었던 전원책 훈수, 전원책 변호사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